지난해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자초사를 주장했던 신상철의 진정을 접수해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문재인 아들이 자신의 작품 홍보비까지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6,900만 원의 예술지원금 수령자로 선정되기 전 전시할 공간을 미리 대관해놨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충견으로 평가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적인 입장이 단 1g도 있지 않은 거겠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말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면 칭찬할 목적이었을까요? 재판 첫 준비기일에서 유시민 측의 주장을 짚어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행태라고 꼬집은 지성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북 정권이 아니라는 건지, 친북이지만 친북 소리를 듣는 건 기분 나쁘다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상을 직접 보신 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공짜 전기를 6개월 이상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력이 모두 철수한 후에도 우리 전력을 주구장창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 당대표의 8월 대선버스 정시 출발 발언에 대해 원래 시내버스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계속 간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입당을 재촉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이 대권 도전을 두고 고심 중인 아들에게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의 아버지는 최 원장에게 아사리판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붙여집니다. 검찰이 압류한 박 대통령 자택 감정가는 31억 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특정인이 낙찰받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 11년이 넘었지만 모욕적 언사로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죠. 대한민국을 지키다 고귀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추모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 5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폭침 원인이 북한 어뢰 공격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는 천안함 파괴 단면을 보면 어뢰 폭발로 인해 두동강이가 났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좌초설, 미국 잠수함 충돌설 등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태도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서해수원의 날 행사장에서 천안함 전사자의 어머니가 누구 소행인지 말 좀 해달라는 절규에 북한 소행이란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마지못해 답변했습니다. 마치 제3자 시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국방부 장관조차 불미스러운 충돌,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괴담과 망언들을 조장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 씨의 진정을 접수해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밀어붙이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 씨에겐 진정인 자격이 없었다고 실무진이 판단해 반려를 했는데도 당시 진상규명위 이인람 위원장과 고상만 사무국장 등이 법적 접수 기간이 지난 시점에 날짜를 고쳐 접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천안함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해왔던 신상철 씨는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상규명위에 진정을 냈고 진상규명위 실무진은 나흘 뒤인 11일 이를 반려 처분했습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이거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신 씨에게 진정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상철 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뒤인 작년 10월 중순 신 씨는 진상규명위의 고상만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려처분에 대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인남 당시 위원장과 고 국장은 실무진에게 다시 접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는 진정인 자격 문제뿐 아니라 특별법상의 접수 기한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실무진은 접수 기한이 지났다면 날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자 진상규명위 윗선에서 당초 접수 날짜인 9월 7일로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진정에는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진정 1786건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건 번호가 붙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접수 일자가 9월 7일인데 이후에 접수된 사건보다 후순위 사건 번호가 부여된 것은 날짜가 소급된 조작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상규명위는 작년 12월 이진정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안건명에 천안함이라는 글자를 쏙 빼고 모모모회 45명 사건이라고만 적어 의결했습니다. 복수의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위 간부들의 압박이 계속됐다며 당신 야당 쪽이냐, 왜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며 수시로 독촉해 조사관들이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피해자 유족, 전우회 등은 지난달 이인남 전 위원장, 고상만 사무국장 등을 고발했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 아들이 예술지원금 6,9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온라인 면접을 치러 논란인 가운데 문준용이 이번 지원사업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미리 대관해놨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돈을 받을 걸 미리 예상하고 전시관을 떡하니 준비해놨다는 의혹인데 문준용의 대담함은 참 대단한 듯합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3일 문 씨가 지원사업 성장자 최종 발표 전에 미리 프로젝트를 전시할 장소를 대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문준용의 지원 신청서에 따르면 문준용은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전시할 장소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준용은 6월 10일에서 20일 추진 일정을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및 대관이라고 명시한 신청서를 지난 4월 18일 제출했습니다. 6월 18일이 사업 선정자 발표일인데 문준용이는 미리 선정 결과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것이 김승수 의원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준용은 작품 홍보비까지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에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문준용의 미술품 홍보비까지 국민들 세금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준용은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겠다며 월간 미술 잡지 지명 광고비 300만 원과 미술 포털 배너 광고 165만 원 등의 예산도 이번 지원금에 포함해 받아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문준용 씨가 선정된 문체부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2017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 육성 사업은 감액됐는데 유독 문 씨가 지원한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 사업만 2.88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쓰인 지난해 집행액은 16억 4,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7억 5천만 원으로 약 3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문 씨가 선정된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도 지난해 적용된 실현 가능성 20%, 예산 집행 계획의 구체성 10% 항목은 삭제됐고 대신 파급력과 수행 역량 30% 항목을 넣었는데 이는 극히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2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업을 주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문준용이 6,900만 원을 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던 건지, 왜 항상 문준용, 얘가 지원만 했다 하면 뽑히는 건지, 지 예비백으로 받아낸 건지, 순수하게 본인 능력으로 받아낸 건지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로 바글바글 차 있는 서울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가운데 서울런 예산 58억 원은 행정자치위에서, 안심워치 예산 47억 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들 상임위가 심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임위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기존 사업 중복을 이유로 오세훈의 서울런과 안심워치 사업을 막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은 교육청이나 EBS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안심워치는 보건복지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유사하다는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박원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로 광화문 광장을 불필요하게 뜯어고치는 건 괜찮고, 오세훈 시장이 100억 원으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추가로 더 만들고 서울 시민들 건강 챙기는 건 괜찮지 않은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과 양이원영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 탈당이 아닌 단순 제명 조치했습니다. 윤미향과 양이원영, 이 둘은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에 선출됐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때문에 이 둘의 금배지를 지켜줘야 하는 민주당은 전형적인 꼼수를 부린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윤미향, 양이원영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복당을 허용하고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버릴 생각이 없으니 의혹을 하루속히 잠재운 후 다시 돌아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제명 결정은 제명안 토론과 표결 또한 이뤄지지 않았고 의원 다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충 의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부동산 투기 및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받는 김대중 아들내미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김홍걸 또한 비례대표였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홍걸은 현재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윤미향과 양이원영도 김홍걸처럼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지, 대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으로 되돌아갈지, 배지를 반납하고 국회에서 영원히 추방당할지 앞으로의 기추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성윤의 서울고검장 승진 조치와 관련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성윤을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자에게 고등검찰청장이라는 명예를 선사한답니까? 박범계는 단순히 사적인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가 아닌 단 1g도 있지 않았다고 강조까지 했는데 이 같은 본인 스스로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비춰집니다. 박범계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검찰 인사 질의에 박 의원의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는 이성윤 고검장이 당시 현안 사건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공적인 판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성윤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서는 전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고 해괴망측한 답변을 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검찰 역사 70년 사상 피고인이 승진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과거의 인사기준과 저의 인사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자신의 파렴치한 인사기준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과도한 탈북단체 압박과 대북전단금지법, 나아가 탈북자들의 재북송까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인 행태가 결국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목선 선원 2명을 강제 북송까지 하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북한으로 재북송한 선원들은 살아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 문재인 정부의 친북 행태 이런 식의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면 친북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희망마저 싹마저 꺾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친북 행태 때문이 아닐까요? 친북 행태라고 거듭 단정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도 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이인영의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친북 행태 발언에 발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친북 정권이 맞지만 행태라는 용어가 좀 듣기 거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도둑놈이 도둑놈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까요? 이인영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행태라는 말에 유감을 표한 날,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전력을 공짜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0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한 이후에도 최소 6개월 동안 북한에 전기를 갖다 바친 행태가 확인됐는데,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16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전력이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고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행태 발언에 유감을 표한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 격이 아니라 똥 묻은 개가 나 똥 안 묻었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윤현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전의 광역지자체별 월별 전력 판매량에 따르면 한전은 북한 개성공단 내 산업용 4곳, 주택용 1곳, 일반용 9곳 등 모두 14곳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전력이 지난해 1월에서 6월 모두 898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개성공단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898메가와트아워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만 4천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한전은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기에도 당연히 요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요금은 북한이 아니라 정부에서 모두 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공짜 전기이고 우리 세금이 또 북한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윤 의원은 그나마 이는 추산한 수치로 개성공단 현지 검침을 실시하면 실제 사용한 전력량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기업인 한전이 독자적으로 대북 송전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윤 의원은 전선만 연결하면 다른 용도로 전기를 쓸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한 배경이 무엇인지, 북한에 보낸 전력이 더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전은 북한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전력을 사용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 감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대북 송전은 통일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만 내놓았는데, 통일부 또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대북 송전은 통일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네요. 통일부 지침이 북한의 전기를 아낌없이 퍼줘라입니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잡아내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에 몰래 우리 국민 세금 퍼주는 자들은 구속이고 벌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강제 북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들을 북한으로 추방시킨다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고 스트레스로 줄어들었던 수명이 다시 길어질 듯합니다.
우리나라 외교, 특히 미국, 북한과 관련해 국내 언론이 밝히지 않는 것들을 일본 언론이 밝혀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일본 언론의 보도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한국이 지난달 미국의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간 이와 관련한 사실을 보도한 국내 언론은 없었죠. 특히 이 보도엔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 실무자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 교류 사업에 대한 제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실무자는 거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이는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지원에 나서지 않게 못을 박았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 등과 만난 것도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에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지난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대화에도 대결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섬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21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표명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을 받는데 방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장성철 씨가 국가기관의 힘이 개입해 여권 쪽에서 만들어진 것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의혹 전선을 여권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 장성철 소장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 같고, 같은 엑스파일을 봤다는 다른 인사들이 찌라시 수준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공방의 과정들을 보면 이 엑스파일을 국민들께 공개하지 않는 한 모든 이의 발언은 일방적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엑스파일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장성철 씨는 다른 사람이 본 엑스파일과 본인이 본 엑스파일은 다른 것이라며 그 엑스파일을 본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 소장은 엑스파일을 공개하면 감옥 간다는 그런 이상한 핑계만 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도가 의심스러운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이번 엑스파일 논란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명도를 끌어올리려는 어떤 사적인 의도가 있다면 이는 더욱 용서받지 못할 일이겠죠. 때문에 이번 사태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징역형이 선고된 김대엽 사건을 고스란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엑스파일을 봤는데 방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단정지은 장성철 씨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즉시 엑스파일을 공개하고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의혹만 부풀리면 정치공작이란 의심과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성철 소장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해당 X파일을 받고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전화했으나 부담스러우니 나에게 주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었죠.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김재원 최고의원으로 밝혀졌는데 김 최고의원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주장은 허위, 거짓이라는 것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반박이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장성철 소장과 통화를 하긴 했지만
X파일을 봤다고 공개한 이유였다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치권에 굴러다니는 짜집기 수준의 문서로 생각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장성철 소장이 이른바 X파일을 저에게 건네주려고 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었는지, 장 소장은 제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X파일을 달라고 하다가 다시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장 소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저 역시 X파일을 거절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이에 대해 간단히 장성철 소장과의 통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통화 시각과 대화 내용, 녹음을 풀어서 첨부했습니다. 자, 일단 장성철 소장은 이른바 X파일과 관련해 페이스북 글에 글을 쓴 시점은 당내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일요일인 6월 20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렸다고 했는데요. 이 시점부터가 거짓이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통화 시각에 따르면 장 소장이 김재원 의원에게 전화한 시각은 6월 20일 정오 무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 인사에게 X파일을 전달하려 전화했는데 거절했다는 장성철의 말은 거짓이 됩니다. 자, 이어 김재원 의원은 장 소장과 과거 2007년 당내 경선에서 후보 대변인과 공보 보좌 역으로 함께 일한 인연을 소개하며 제가 X파일 내용이 심각한가 여부를 물으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미리 공개해버리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고, 장 소장은 그건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러면 나에게 넘겨라, 내가 공개해 주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도 장 소장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원 의원은 두 번째 통화에서 X파일과 관련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른바 X파일이 정치권에 굴러다니는 별 내용도 없는 짜집기 수준의 문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의원은 언론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사적인 통화까지 공개해야 하는 현실에는 답답함을 느낀다며 장성철 소장도 부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일상을 되찾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수처가 논란과 비판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죠. 이에 따라 수사 착수 시점이 몰고 올 파장이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층에선 공수처가 이 사건을 묵혀놨다가 대선 전국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격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데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는 앞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사건 등을 정리한 이후에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의 공문서 허위 작성 사건을 동시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외압 사건도 있다면서 검사 6명도 오는 25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미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사건 수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참고인 소환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정작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도 이 검사를 3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인 이후로는 수사가 진전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밖에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도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헛돌고 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 사건보다 먼저 입건된 1호에서 4호 사건 모두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하고 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의 지휘를 맡은 최 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6명은 오는 25일까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복귀 후 자료 분석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총장 사건 관계인 중 상당수가 특수통 검사들인 만큼 소환 조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착수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검찰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 기록을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8월 대선 버스 정시 출발로는 당회에 있는 대선 주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었죠.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준석 대표의 8월 대선 버스 정시 출발론에 대해 버스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을 필요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8월 대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시내버스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계속 간다는 건데, 이러한 주장을 펼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선이 시작되는 10월까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의 입당을 기다렸다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권 교체가 목표라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분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입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셔오고 버스가 떠난 다음에 택시라도 보내서 택시비라도 줘가면서 좀 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사실 10월 초에야 야권 주자들이 입당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자들이 그때 왔다고 해서 이 플랫폼 정당에서 당신은 자격 없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시한을 정확하게 산정하면 10월 초까지 입당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압박하면 한쪽에서는 내가 저 당에 들어갔을 때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줄까에 의심을 갖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며 이준석 대표의 8월 대선 버스 출발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복당을 앞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정치사에서 펑 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뿐이라며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다. 대선 주자로 나서려면 실력과 도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최근 유력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휘말리자 이 같은 공세를 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은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모든 것이 정상화된 지금은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의 자질과 능력,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성, 깊은 정치 내공과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일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며 대선 주자로 나서려면 실력과 도덕성부터 갖춰야 한다. 아무리 염량세태라지만 국회의원들이 레밍처럼 무리를 지어 쫓아다니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민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께서 대권 도전을 두고 고심 중인 아들에게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는 어제 최 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최 대령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둘째, 즉 최재형 원장에게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리판, 그 복잡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줄곧 판사로 법원에서만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최 원장은 부친의 당부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집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임을을 대비해 지난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팔고 28억 원에 산 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탄핵된 뒤 수감된 대통령께서는 새로 산 이 내곡동 집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요. 결국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이 집이 공매 입찰에 붙여졌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이 집을 공매에 넘긴 것입니다. 1차 공매 입찰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인데 감정가는 31억 원입니다. 유찰될 경우 입찰가를 10% 낮춰 입찰이 다시
진행이 되는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의 예금과 수표 등으로 추징금 35억 원 가운데 26억 원을 충당했고 남은 추징금 9억 원은 내곡동 자택을 판 돈으로 법원에 납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문재인의 사저도 추징금으로 날아가는 날을 고대해 볼 뿐입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중도 보수 성향의 연구자들을 비공개로 따로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센티브는 없고 제재는 계속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선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뒤 주한 미 대사관저로 간 성김 대표는 국내 외교안보 경제 전문가 6명을 1시간 15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성김 대표는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의지는 갖고 있지만 북한의 별도의 대화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비공개 만남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외교안보 자문을 하고 있는 김성한 전 외교차관도 초청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아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국을 돌며 친북 반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에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어제였던 2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부식 차량 등 41대를 들여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병들이 먹을 식량을 실은 부식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진보연합 등 사드 반대 측은 차량 반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날 저녁 차량 진입을 통보받은 사드 반대 측 90여 명은 이날 오전 5시 30분쯤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기지로 통하는 길을 막고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요. 이들은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 공사 중단하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 강제 해산에 저항했습니다. 이날 사드 반대 측의 저항은 특히 거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량 진입 저지를 위해 모인 외부 인원이 많은 데다 도로에 들어놓은 채 서로의 팔짱을 끼고 경찰 해산에 맞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학생 진보연합 등의 저항이 과격해지면서 경찰 해산 작업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 1,200여 명을 사드 기지 주변에 배치하고 오전 7시쯤부터 농성자 강제 해산에 나서 50여 분 만에 해산을 완료하고 기지로 차량을 가까스로 들여보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2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델루나님께서 기증한 이건희 미술품은 위작으로 바꿔치기 하는 중이 아닌지 감시해야 함이라며 고 이건희 회장 미술품들을 전시할 미술관 보지조차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란님께서 준용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지원금은 좀 낯뜨겁지 않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부모님한테 차라리 손을 벌리지 그러냐?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국민의 세금을 많이 쓰는데 6,900만 원쯤은 객검값일 텐데 안 주겠느냐? 어이없는 말은 부전자전으로 하는구만 이라며 낯짝이 두꺼운 관계로 낯뜨거움을 못 느끼는 문재인 아드님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델루나님과 김영란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 23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